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잠시 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야권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실패한 거짓말 시장이라며 오세훈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내곡동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요양병원의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교산 신도시에서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하남시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부터 LH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위대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선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적대 세력에 맞선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 개량형 방사포를 새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1월 7일 안 후보에게 입당이나 합당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조건부 출사표를 던진 지 75일 만입니다. 두 차례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후보는 지난 2011년 중도 사퇴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강행한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잇따라 총선에 출마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10년 만에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로 단일화를 이룬 여권은 당장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오 후보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낡고 실패한 시장을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 내년 대선에 전초전 성격을 띠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대진표가 짜이면서 안철수 후보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약속대로 오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 정치적 행보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야권 대통합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 중요 사안의 향배가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하는 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최근 상승세를 보였는데 결국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최종 단일 후보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이 국회에서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득표율 격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이후 오세훈 후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뜻을 밝히고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겐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손을 꼭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대표 역시 이에 화답하듯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입장을 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약속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냈다며 선거에서 승리해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단일화 방식을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다 지난 주말 극적으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최대 이틀간 3,200명을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됐고 오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모레인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더욱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열린민주당 예방을 위해 잠시 국회를 찾은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결과를 접한 뒤 기자들에게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낡은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혁신과 개혁을 원한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쟁으로 앞으로의 1년을 허비한다면 서울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 선거 캠프 역시 스스로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시장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의혹에 대한 오 후보의 거짓말이 점입 가경이라며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가 넘쳐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를 MB 아바타, 실패한 전직 시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9,421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7만 9,747건이며 이 중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만 4,721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37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46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6,638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감소한 101명이고 어제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중구, 주점, 그리고 음식점 관련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교회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일가족, 지인, 두 번째 관련 3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대학교 관련 3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다음 충청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교회 관련 3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다음 호남권 상황입니다. 전북 전주시 농기계업체 모임 관련하여 3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다음 경북권 상황입니다. 경북 경산시 스파 관련 3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경남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목욕탕 두 번째 관련 접촉자 추적 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0명입니다.
경남 거제시 소재기업 세 번째 관련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입니다.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9명입니다. 이어서 최근 학령기 환자의 발생의 현황과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학령기 환자 약 3에서 18세를 말씀드립니다. 감염 사례는 총 61건, 932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발생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개학 이후에 특별한 집단 발병 사례는 없었으며 학령기 환자의 경우는 개별 감염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학원에서는 일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축구클럽과 기숙사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거나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공동식사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이루어졌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의 집단 감염 후에 가족과 동료를 통해서 다시 지역사회의 직장과 학원, 어린이집 등으로 N차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보건관리자는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 발열 이외에도 몸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을 귀가하여 검사토록 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실내 환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감기, 몸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고 또 학교나 학원 등에서도 필수적인 활동을 하시고 가능한 체류 시간은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0시 기준 2,704명이 백신을 접종받아서 1차 접종자 누계는 총 68만 560명으로 접종률은 84.8%입니다. 요양병원은 17만 7,886명, 요양시설은 9만 6,597명, 1차 대응요원은 5만 5,690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9만 1,99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경우 5만 8,123명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883명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서 신고된 사례는 총 9,804건, 이 중 신규는 101건입니다. 그리고 그 9,804건 중에서 그 9,692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습니다. 89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건의 중증 의심 사례, 1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1월 달에 유행 정점 이후에 이렇게 지속되던 감소세가 지금은 멈추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유럽, 중동 등 전 지역에서 4주 연속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코로나 백신이 충분한 접종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때이른 사회적 긴장감 완화, 그리고 전파력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수준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쉽게 유행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상 속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라도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손쉽기의 실천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방심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거듭하여 국민 여러분께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특이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이 있거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지고 또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셔서는 아니 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서도 안 됩니다. 대신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주시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전파의 상당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집단 발생 중 상당 부분은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의해 환자가 발생하고 다시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 발생이 아닌 가족 내 전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주간 전체 감염 사례 중에서 31.7%를 차지하는 개별 접촉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이 50%, 지인, 그리고 친구 간 감염이 10%, 직장 동료 감염이 8.6%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인 가족 간 전파의 경우 특히 주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파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습니다. 가족 전파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30, 40대가 19세 이하의 연령으로 전파한 사례가 13.8%인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즉 19세 이하가 30, 40대로 전파한 그런 구성비는 2.9%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인구 구성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으로 가족 간에도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가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 후에 반드시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내에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정 내에서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그리고 3월 30일부터는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미국에서 32,449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79%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이 백신이 감염을 예방을 하고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집단 면역의 확보로서 백신은 우리 사회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방접종은 의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100년 만에 겪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인류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백신은 최선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로서 안심하고 접종받으셔도 좋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학적 근거나 명확한 확인 없이 그렇게 생산된 루머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일으키고 또한 백신을 회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이제 요양병원 65세 이상 입소자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입원 환자의 고령자일수록 좀 기저질환이 심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괜찮겠습니까? 결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하셨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기저질환에서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접종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심한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질환이 진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증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나 당장 발열이 있는 분 말고는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분산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속도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게 기관 내에서 기관을 길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 요양기관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시간을 짧게 주면 그 환자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 예진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좀 길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의료진들께서도 예진을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무리하게 접종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방역 당국이 어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하다고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임상 결과치도 나왔는데 그 결과의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결국은 이제 전문가와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신뢰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임상 3상 시험을 최초 발표했을 때 그 결과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최초 발표된 것들이 깔끔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적인 불안이 커졌는데요. 근데 이번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임상 3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행된 임상 시험이고 임상 시험 대상자도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발표된 결과도 감염 예방에서는 79%, 중증도 방지에선 100%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상시험 결과가 깔끔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측 발표를 보면 미국 임상 시험에서는 혈전 발생이 없었다 이게 주목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가 되는 혈전 관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부전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에 300에서 400명 정도 생겨서 3만 명 이제 연구를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나 이제 유럽 당국에서 좀 주의를 부탁을 했던 대뇌 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4명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3만 명 정도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드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환들의 발생률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가지고는 모집단이 좀 작다, 모집단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던 대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고 2주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집단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내지 수천만 명의 접종 결과가 있어야지 완전한 평가가 가능하죠.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예방접종하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드려도 모자라지 않고요. 네.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완전히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확률이 굉장히 낮고 네.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이상 반응 확인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백신을 안심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그 이득이 더 크다라는 얘기도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한데 다만 어제 이 내용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보고된
중증 이상 반응 가운데 2건은 백신과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60만 명 넘고 7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결과를 보면 100만 명 중에 10건 정도는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1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증 이상 반응이 확인이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중증 이상 반응을 찾아낼 수 있고 조기에 처치를 해서 그분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증 이상 반응 2건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은 아나필락시스로 확인이 되었고 한 건은 아나필락시스가 아니지만 접종 후에 혈압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인과관계 평가를 할 때 무조건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평가했을 때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통계적으로는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요한 건 이 두 명 다 치료가 완료됐다는 거,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결국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드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특히 예상 외로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게 젊은 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그런데 이게 이미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 확인이 됐던 증상들이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 좀 사전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 우리가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의 빈도라든지 정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백신 접종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기존 백신과 다르게 경증 이상 반응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경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겪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더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겨우 1단계 접종이 끝난 상태이고요. 2분기, 3분기 접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접종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겠죠. 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려가 계속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 지도층도 접종에 나서주시면 좋을 텐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접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의 사용이 제한이 되면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시작과 동시에 거의 가까이 이제 대통령께서 접종을 하셨더라면 조금 더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됐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근거 확보와 시간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상 반응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2분기에 도입 예정인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붉은 팔 증상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뭐 수일 내에 호전되는 증상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소 이상 반응이라고 해서 접종 부위에 이런 이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경증 이상 반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현재 신규 확진 현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줄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단계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300에서 400명 정도의 정체 상태가 있는데요. 원래 감염병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확진자를 더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네. 국민들의 위기의식과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지금보다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완화 정책을 고민을 할 때에도 앞으로는 확진자 숫자가 이것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가 누그러지고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동쪽 내륙 곳곳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어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샘 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15.2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가량 높아서 포근합니다. 이후 당분간 꽃샘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옷차림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강릉과 안동, 대구와 포항 등 동쪽 내륙 곳곳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영동과 대구, 경북 동부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황사먼지는 저녁 무렵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이 5도, 광주 4도, 부산은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내일 아침까지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더 뉴스 나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 한일전에 대한 기사가 많았고요.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동시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조사에서는 65세 미만의 접종 동의율이 약 94%를 기록했지만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76.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도 각국 정상이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주일 전쯤에는 미국 방문을 앞둔 스가 일본 총리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72살의 스가 총리는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았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던 태국에서는 총리가 나섰습니다. 첫 접종자로 나선 프라유 짠오차 총리는 국민이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국민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6만여 명의 국민이 유튜브 생중계로 대통령의 접종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개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백신 접종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8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승인 권고를 유지했죠. 존슨 총리는 바로 이튿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사를 밝혔죠.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소식이 백신 불안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키워드는 한일전입니다. 모레 저녁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에서 80번째 한일전이 열립니다. 친선 경기로 열리는 이번 한일전은 2011년 8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일본에게 이번 한일전은 단순히 평가전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종의 예행 연습 차원에서 이번 경기를 한국 측에 제안했고 이에 따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긴급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스포츠 특례 조치도 한일전을 앞두고 부활하면서 우리 선수들은 2주간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항 입국에서부터도 철저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선수단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요. 숙소도 1인 1실을 쓰고 호텔 내 공동 샤워실이나 사우나 이용도 금지됩니다.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결국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본선에 대비한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 열리는 한일전엔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0,000명의 관중이 입장하게 됐습니다.
해외 관중을 포기한 일본으로서는 국내 관중의 입장 규모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한일전이 열리는 25일 도쿄올림픽 성화봉송도 시작되는 만큼 본격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와 세르게이 라브로프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단독 방한은 2009년 4월 남북한 동시 방문 뒤 무려 12년 만입니다. 명목은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시점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주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에 주력했죠. 이어 지난 18일에서 19일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그야말로 거친 설전 끝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어제 이번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맞선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와 미일 동맹이 부딪히는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대미 외교에서 북중이 밀착 관계를 강화하는 모양새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구두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날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 세력의 전방위적 도전과 방해에 맞서 북중 양국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북중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자면서 심각히 변하는 정세 속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적극적 공헌을 한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새로운 정세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정면 충돌한 뒤 중러 외교장관이 만나 미국에 맞서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 또한 중국과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친서가 공개됐는데요. 미국의 인권 안팎에도 북중이 같이 응수하는 차원으로도 좀 주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이 대미 외교 전선에서 힘을 합쳐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번 친서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북중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제반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16년 북한의 7차 당대회 때도 양국 정상이 구두 친서를 교환하는 등 주요 계기 때마다 당대당 교류의 전례가 있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주석이 대북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되거나 북중 교역이 재개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기도 하남시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의원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주변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LH 투기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하남시 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하남시 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하남시 A 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수사관원 1명이 투입돼 A 의원 사무실과 자택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2시간 만인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A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남시 천현동의 땅 3,500여 제곱미터를 잇따라 매입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3.3제곱미터에 40만 원대였는데 A 시의원 부부가 매입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12월 3기 교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되면서 2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타명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임야는 땅의 형질이 불법으로 변경돼 하남시가 2017년 형사 고발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임야로 분류된 땅에 불법으로 도로를 내거나 창고를 새로 지은 겁니다. 형질이 변경된 임야는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고차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영농 등에 사용하려고 땅을 매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3.3제곱미터에 60만 원의 매입비가 들었고 보상가는 80만 원 정도였다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덜 받고 땅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핵심을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피의자들의 주변인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LH 직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현직 피의자 15명 가운데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남은 피의자도 불러 내부정보 이용 등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LH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운영 8일째를 맞은 경찰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는 어제 하루 36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360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사고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느라 우회전 차선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틈을 못 참고 대형 트럭 한 대가 2차선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더니 급정거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진 사고입니다. 불법 우회전한 이유가 뭔가요? 숨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고 당시에 과속하셨나요?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2살 아기와 어머니가 화물트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불법 좌회전 차량의 2차 사고로 길을 건너던 6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애기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울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차에 다쳤는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민식이법 이후 통계에 잡힌 사고 건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69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치거나 숨진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시야에 항상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맞춤형 그리고 그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그리고 통행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민식이법.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가짜 번호판을 식별해내지 못하는 무인 주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짜 번호판을 막겠다면서 홀로그램이 들어간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복제 방지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주차장의 차단기 카메라는 글자 모양만 인식할 뿐 홀로그램은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차단기를 유유히 통과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미등록 차량. 번호판은 입주민 차량 걸 베껴 종이로 만든 가짜입니다. 차단기 카메라가 글자와 숫자 모양만 인식해 번호판을 식별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현재의 무인 주차 시스템으론 번호판의 위조, 변조를 구별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종이에 손으로 그린 이 번호판도 인식하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결과는 무사 통과. 등록 차량으로 인식하고 차단기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종이로 했는데도 올라가네. 가짜 번호판을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신형 번호판은 어떨까? 홀로그램이 있지만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차단기 카메라는
번호가 있는 영역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숫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식이 돼요. 고속도로에 있는 그 카메라도 다 그렇게 다 인식이 될 거예요. 보안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차량 번호뿐 아니라 차종과 색깔 인식 기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같은 차종의 같은 색깔의 차량이 가짜 번호판을 달면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인식을 하겠죠. 완벽히 해결은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좀 보완을. 가짜 번호판 관련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에 위조된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정부 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만이라도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3일 추징 보존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가운데 26억 원을 집행했고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고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공익신고인이 김 처장과 여운구 공수처 차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수 전 총리의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를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의혹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검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검사를 부를 거면 민원인 한모 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서 공정한 차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 신진항에 정박된 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배 열척이 탔습니다. 선원 한 명이 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어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19 구조대원이 맨몸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배가 불타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선을 집어삼켰고 배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연기가 소방대원들을 위협합니다. 새벽 3시 반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정박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초속 7m 안팎의 거센 바람을 타고 인근에 정박된 선박으로 불은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통발 어선 등 모두 10척이 불탔습니다. 선원 등 60대 2명이 배 안에 있었는데 한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불타는 잔해에 구명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소방대원이 망설임 없이 찬 바다에 몸을 던져 무사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두에 유람선 선착장과 횟집 등이 붙어 있고 기름 같은 인화 물질이 선박에 많아서 진화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진항 화재가 겨우 진압된 뒤에 맞은편 마도 선착장에서도 선박 여러 척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본부와 해경은 연달아 일어난 두 화재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는 전기차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올해를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네모꼴로 각진 헤드램프와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는 측면 카메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아이오닉5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 전력보다 더 높은 최대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하는데요. 야외 활동이나 캠핑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가전기기들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에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는
사전 계약 첫날 국내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달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구매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첫 전기차 EV6는 영상으로 외관을 소개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실물을 공개합니다. 아이오닉5가 전기차다운 디자인이라면 EV6는 친숙한 내연기관차의 외형을 담은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44만 2천 대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했고 폭스바겐과 GM에 뒤이어 현대차가 12만 4천 대로 네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성장률 45%를 웃도는 쾌속 질주가 예상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자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겠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정 정도는 그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성경주의가 강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도 더 가속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는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기 보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보름 앞둔 오늘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겠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10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지지세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의 승리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매우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는 지지, 또 더욱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민주당의 그런 그 잘못된 선거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려는 마음이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이 바탕에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으로 서울시의 미래, 밝은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런 저의 비전에 동의해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안 후보 측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오 후보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면서 정권 심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단일화가 돼도 단일화된 후보에게 진심으로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일인데요. 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축하해 주시고, 아까 또 전화도 통화를 했거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축하해 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만나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약속은 되지 않았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뵙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후보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오늘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두 후보분이 같이 나오셔서 손을 맞잡을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침에 제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댁에 계셨고요. 그래서 함께 못했고요. 또 오후에 2시쯤에 안철수 후보께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미리 참모진들끼리 연락이 됐는데 오늘만큼은 혼자 소회를 밝히시고 싶다 하는 취지의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런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혼자 의사를 밝히시는 것으로 했고요. 어차피 조만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안 후보 측이 어떻게 협력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합동 유세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정중하게 청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합동 유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런데 뭐 함께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고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정말 경쟁은 치열하게 하자. 그 대신 단일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돕자. 서로 간에 벌써 3차례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 굳은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선거에서 상대방과 경쟁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또 동원해서 서로 경쟁하는 게 사실은 사리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조금씩 섭섭했던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 이해하고 서로 지나간 일은 아마 이제 묻어두고 함께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하는 각오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따로 만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여기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어제 오늘 사이에 따로 뵀다는 말씀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합동 유세, 합동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민주당 박영순 후보와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선거 운동 치러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누가 더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밝은 미래, 또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과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내놓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라고 믿고요. 저는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부정적인 흑색 선전을 해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책 선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안 후보가 단일화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선거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 당의 합당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서울시장 후보지만 제가 지금 언급할 계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앞으로 당의 입장에서 또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모양을 갖춰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양을 갖춰가리라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대당 어떤 형식으로든 합당이 추진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중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가 껄끄럽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그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정치죠. 그런 게 정치의 묘미고요. 아마 두 분 사이에 약간의 뭐 감정의 골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두 분 다 연륜이 깊으신 정치인이시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아마 야권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권 대통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더 주도권을 쥐게 돼서 다른 야권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자체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야권이 대통합을 이루는데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에 불현에서는 정권을 찾아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황을 분열이 아닌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분열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등과의 연대 플랫폼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예, 중간에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두 번 밝혔던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홍정욱 회장님 또 금태섭 전 서울시장 후보 이런 분들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형태로 소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는 그분들을 정말 뭐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야권 쪽에 힘을 보태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넣겠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통이 시작됐다라고 후보님 소통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만날 계획이 잡혔다든지 향후 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네. 또 그분들께 대한 도리도 아니죠. 직간접적으로 뭐 직접 통화가 된 분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는 점만 오늘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신 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소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분이 다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예,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께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 후보님 단일화 벽을 넘었습니다만은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거에서의 필승 전략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직하게 앞만 보고 뚜벅뚜벅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그거 이상의 좋은 선거 전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유권자분들과 많은 교감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후보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 질문을 드린 김에 정작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두 차례 서울시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차례 서울시장을 역임하실 때 이른바 여러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실천을 하셨는데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경우에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약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는 부동산 정책의 그 철학을 조금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억제를 하고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큰 틀에서의 차이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 경제 질서의 힘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그래야 비로소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부분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할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물꼬를 터나갈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상당수 부동산과 관련된 상당수 정책은 국토교통부 이른바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재건축과 관련해서 규제를 풀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1년 이내에 가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서 목동 단지 그리고 상계동 이런 곳은 안전진단부터 문제가 되는 곳이 있고요. 또 마지막 단계인 재정비지구 또 단지별로 재정비 계획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무작정 억제해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남의 대치동 쪽에도 있고 압구정동 쪽에도 있고요. 강북의 상계동 쪽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양동 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이른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랍속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의 의서가 아니라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굳은 정책적인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공약까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바쁜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양병원에 있는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접종에 동의한 경우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주사를 맞고 감염 걱정을 덜게 돼 안심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요양병원에서는 오늘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이곳 요양병원에서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전 11시에 시작돼서 지금은 대부분 다 마감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한 60명 모두 다 접종은 마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내일 백신을 맞기로 한 65살 이상 직원들의 경우 오늘 추가로 앞당겨서 백신 접종을 더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일 60명 정도씩 추가로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이곳 안에 있는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마감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오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이곳 병원 65살 이상 직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기 전에 늘 불안했지만 지금 좀 한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맞고 나니까 괜찮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곳 요양병원에 계신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는 모두 268명입니다. 그 가운데 24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동의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많은 병동이라 병원에서 각자 백신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에서 65살 이상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앞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65살 미만 대상자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비율인 93.6%보다 이번 접종 동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종사자와 입소자는 모두 20만 명인데 그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75%, 15만 명만 백신을 맞게 될 계획입니다. 동의율은 78%를 기록한 요양시설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음 주면은 시작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요양시설에서도 일정을 앞당겨 접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마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짧은 기간에 접종이 몰리지 않게끔 일정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은 2주 이내에, 요양시설은 6주 이내에 접종을 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1분기 1차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접종률은 84.8%까지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만 명이, 화이자 백신은 5만 8천여 명이 맞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코로나19 치료병동 종사자 800명은 2차 접종도 마친 상황입니다. 백신 2분기 접종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정부는 병원과 시설 바깥에 계신 65살 이상 어르신들,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경찰, 군인 등 1,150만 명도 2분기 안에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 등 순방에 동행하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 9명도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잔량 활용 방침에 따라서 백신 한 병당 11차례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과태료 미부과 처분 취소 진정서를 지난 19일에 접수했다면서 질병관리청 유권 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에도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이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로 11일 연속 항공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을 불렀던 추수감사절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10곳 이상의 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밀려드는 휴양객 인파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이달 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유럽에서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point in this pandemic, a fork in the road, where we as a country must decide which path we are going to take. 올해 초 30만 명에 육박하다 가파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5만에서 6만 명 선에 정체한 모습입니다.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 자제와 백신 접종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미국 인구의 55%가 어떤 형태의 보호 면역을 갖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상황 알아봤는데요. 다른 요양병원 한 곳 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노동훈 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입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은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당시 저희 병원 분위기에서는 이제 나이 많다고 백신 안 주느냐, 우린 차별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맞게 되어서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백신을 얼른 맞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원장님 병원에서 65살 이상 어르신분들 그리고 종사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네, 총 70명입니다. 전체 그 종사자분, 입소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80% 정도 됩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80%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몇 분 정도가 접종에 동의를 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 1회차, 2차 접종 70명 대상자 중에서 70명 전원이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높은 동의율을 보인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첫 번째 백신 1차 접종을 할 때 저희 병원에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는 저희가 69명 정도 백신을 접종을 했었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직원은 38.5도 정도의 열이 있었고요. 두통, 몸살, 구토나 욕지기 정도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심각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 혹은 또 뭐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의 그런 부작용은 없었고요. 주로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보호자분들, 환자분들께 동의를 받았는데 저도 100%라는 동의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도 나갔는데 평균적인 그 65살 이상 그 어르신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접종 동의율이 70%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100%라고 하셔서 그 배경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이런 부작용과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해 준 게 주요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저희 병원의 사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르신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 주로 하시던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동안 면회를 많이 못 하셔서 이제 우리도 나이 관계없이 얼른 백신을 맞아서 그리운 가족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 보이셨고요. 이제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좀 우리 병원을 조금 안심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원장님이 계신 곳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병원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 자체 내에서 그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그런데도 혹시 그 접종하기 이전에 워낙 계시는 분들, 어르신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거칩니까? 네, 뭐 일반적인 백신 접종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설문지를 통해서 뭐 열이 있다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다라든지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사전에 예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환자분들, 어르신들의 그런 몸 상태, 컨디션이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만 이제 2개의 조로 나누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2차 접종은 이제 8에서 9주 정도 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월 말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5월 초 정도에 접종을 2번째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더라도 완전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방역 수칙 준수라든지 철저한 그 사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은 이제 1차, 2차 접종을 맞고 나서 2차 접종 후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또 2차 접종을 마치더라도 항체가 생기는 기간인 최소 1, 2주 정도는 지금 정도의 그런 그 방역 기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노동훈 원장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던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소청심사 재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학대방지협회는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 학대 신고에도 해당 경찰관의 부실하고 무심한 대응으로 정인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소청심사 제기를 멈추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12로 일원화 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응급조치할지 부모와 즉각 분리해야 할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됩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포근해지자 다시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늘과 뒤로 산간의 모습이 뿌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릉을 비롯한 대구와 경북 등 동쪽 지방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지금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고요. 그 밖에 전국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녁부터는 대기질이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한낮 기온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전국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